네,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비규환.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맞은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추행과 보복 출점, 또 갑질 논란과 욕설의 오너의 자살까지 이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는 사이에 결국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 불공정한 일들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개선돼야 할까요? 도움 말씀에 항공대 경영학과 이승찬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안타까운 얘기부터 할까요? 강훈 대표 네. 좀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근에 어려운 이런저런 이슈들에 명확하게 네.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참 어렵구나. 본사도 참 어렵구나. 네. 가맹점 어려운 거로 이제 을의 눈물이라 그랬는데 네. 갑의 정상이 스스로 세상을 접었으니까 쉽지 않은 모양이구나. 네. 아무튼 프랜차이즈 업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가 실제로 강훈 대표가 자기 자신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할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런 오너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반적이진 않고요. 네. 그 수익성 관리, 경영 내실화에 좀 소홀했거나 네. 그런 걸 좀 제대로 챙기질 못했고 그럼 사업 일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도 그냥 하나의 업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경영의 내실이든지 수익성 관리가 안 되면 그냥 한두 달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오너 죽음이 있으면. 강훈 대표가 상징하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네. 최초라는 그런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강훈 대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커피숍에 있어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1세대로 할리스 커피하고 칼리스를 완전히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는 이제 사장으로 그러니까 오너는 아니었어요. 오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카페베네. 카페베네의 초창기 성공에는 분명히 주역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 1세대가 한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강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저도 이제 잘 나갔을 때 2번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 굉장히 그 브랜드 마케팅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요즘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맛도 중요하잖아요. 커피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디저트의 맛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커피 맛 따라서 많이 가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강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성공 방식이 이 사람들이 많이 브랜드를 알면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거기에 너무 좀 첨착된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1세대가 끝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강훈 대표의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꺼낸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현황이 이렇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결국 이제 얼마 전에 하여튼 뭐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 협회가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고 이게 됩니다만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런 갑질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먼저 그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갑질근절 글쎄 대책입니다. 말이에요. 공정위의 갑질근절 대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깊습니다. 그래요? 예, 몇 가지 좀 보면 일단 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정보 공개라는 건데요. 이 정보 공개가 뭐 핵심 중 핵심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네.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부한테 다양한 네. 물건 품목을 받지 않습니까? 가령 뭐 치킨이라고 하면 튀기는 기름도 받고 뭐 네. 밀가루도 받게 되는데 네. 그 품목을 다 공개하고 그 품목당 원가까지도 공개해라라는 게 이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현재 우리의 프랜차이즈는 한 95%를 본부로부터 조달을 받는데 네. 이 소상공인분들이 가맹점 사장님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핵심 한 50%만 받으면 되지. 쌀 같은 거는 솔직히 내가 알아서 어디 더 싼 데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쌀도 사와야 되고 치즈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요즘에 그 피자 거기 문제였었죠. 거기서 네. 이제 그 치즈 통행세라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공개해라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협상용 재고라고 해서 이제 문제 있을 시 가맹점주끼리 모여서 협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준다. 네. 또 하나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 뭐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오너 혹은 본사가 잘못해서
피해를 봤다는 게 명확할 경우 여기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지원 대책으로는 공정이 혼자서 힘드니까 뭐 지자체도 함께 여기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네.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해서 앞으로 뭐 계속해서 신속 대응하면서 대응하겠다.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여기에다 예. 또 피해 예방 시스템으로 해서 옴부즈만 제도, 또 피해주의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만으로 보면 다 통과된다면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좀 숨통이 트이게 이걸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위원장 자격, 위원장 권한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 시행령이 있는데 상당수가 다 이제 분명히 출동 가능한, 위원장이 공정위 자체로도요. 예, 가능한 그렇군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정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철진 평론가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의 강화라는 세 국지에서 여섯 국지에 대한 이거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총망라한 아주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그런 것인데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밸류체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나 그거를 어느 정도 뭐 몇 달의 시한을 두고 그걸 완성해서 그 체인을 바꿔라 내지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라 모델링을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뭐 유예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게 과연 두세 달 내에 가능해지겠느냐. 이와 같은 그 제도 개선이나 법 집행 강화 중에 특히 법 집행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런저런 그 지자체 인력이라든지 주변 인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인원이 뭐 8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전국에 있는 거 빼고 뭐 수도권만 하면은 뭐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 집행 강화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근거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의 도움받아서 해야 되고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가져오는 거를 시한부로 봐서 바꿔라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효성보다는 실현성. 실현이 안 된다.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많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솔루션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프랜차이즈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 나온 다음에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부 오너들이죠. 모여가지고 시간을 달라, 우리에게 뭐 자정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살짝 자기들끼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열티 베이스로 가야 된다라는 말도 이제 툭 던졌었거든요. 즉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직 로열티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일단 다 오픈을 한 다음에 본사 입장에서는 그 물량 주는 그거를 좀 일종의 갑질이죠. 좀 마진을 띄고 해가지고 이제 본사가 영업을 챙기게 되는 그런 구조를 벌써 십몇 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단 몇 개월 만에 바꾸라는 것은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는 또 이런 항의를 했고 김상조 위원장도 그거 그날 같이 모였을 때 간담회 했었죠. 간담회 한 다음에 일단 10월까지는 우리 한번 노력을 지켜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정위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거를 단박에 하려는 것보다 뭐 제 개인적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먼저 좀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 다음에 가고 좀 타임 플랜을 좀 짜서 빨리 이뤄낼 것 혹은 중기적으로 이뤄낼 것 좀 나눠서 들어가면 어떨까?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고려라든가 현실적인 어떤 이런 장애 요소라든가 시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갑질에 대한 근절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뭔가 정권의 정체성에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또 바라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 잘못된 거는 뭐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게 맞고 이번에 손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현이 뭔가 돼야 된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새롭게 셋업이 돼야 된다 이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 정실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물건이 최 끝단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연결된 고리들이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치 사슬이다, 밸류 체인이다 그러는데 애시당초 소싱할 때부터 원천에서 물건이 만들어 공급되면서 계속 가공되면서 변화되면서 여기까지 올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뭐 하냐면 이게 쉽지 않다. 왜 안 되냐면 이게 왜 안 되면 모든 거래가 정말 투명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본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맹점도 그 어떤 그 물건 취급하는 거에 따라서는 투명하지 않은 거래들이 많아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래 실적이나 거래가 안 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부가세 뭐 10% 빼면 가격을 얼마 해줍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포션이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나 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투명해야 되는 거다, 이게. 네. 그러면은 진짜 펼쳐놓고 몇 달 만에 뭔가 새로운 마대를 짤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쉽지 않겠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수님 모시긴 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나도 동의하는 게 중요한 부분부터 손을 대보자. 중요한 부분부터. 그럼 거기에 뭔가 좀 답이 있지 않겠느냐. 네, 하나씩 네. 하나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좀 그 논쟁이 되고 있는, 뭐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교수님 좀 살펴볼까요? 먼저 그 외식업종 필수 물품 마진 공개, 지금 네. 좀 아까 평론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진율 공개 문제도 같이 네. 결합되어 있는 것.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제 김상조 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내가 다 공개하는 거는 아니겠다. 그러나 이제 공정위의 목적은 한번 자료는 다 풀리 이제 가지고 와 봐라. 그러니까 공정위를 믿는 거죠, 보안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취재에서 얼마를 그 통행세 떼는지 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물품 공급이라든가 인테리어에서 얼마를 남기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많이 남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남기고 그게 갑질에 또 온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공정위가 이 다 자료는 봤되 이거를 일시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를 좀 공정위와 함께 협의해서 이제 1차 공개, 2차 공개, 3차 공개로 나가는 게 어떨까? 이거를 무조건 다 공개해서 다 공개하라. 공개할까요? 그걸? 자료를 일단 근데 제가 보기에 공정위가 요구를 하면 자료는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줘야 됩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투쟁 갈 수도 회사 있겠지만 내부의 자료인데 그걸 뭐 꼭 국가기관에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마진율 공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통행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제일 돈 내고 하는 시장 소비자의 문제예요. 왜? 그 통행세를 사실 을이 낸 것 같지만 소비자가 낸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통행세다 아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통행세라는 게 유통마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마진에 불필요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A에서 B 정도를 가는데 평소에 1시간 걸리던 거리를 만약에 30분에 걸려서 간다. 근데 그 거리 다니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1,000원 받을지 3,000원 받을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면산 밑에 터널 하나 지나는데 그 뭐 한 1k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비쌉니다. 근데 돌아가면 상당히 걸거든요.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영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 통행세였냐. 경영의 효율성을 퇴보시키거나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냥 또 하나 얹어진 비용이냐. 그거는 결국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 거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던 거냐가 판정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이다. 만약에 거기에 흔들림이 있다면, 즉 시장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어지는 경영 효율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효율에 실패했다면, 그거는 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이제 다른 측면을, 중요한 측면을 지적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가맹점 A가요, 갑이 이거 뭐 유통마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계속 사실상 강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렇죠.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계약서에 그것도 그렇죠. 기입했겠죠. 그건 사실상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말까지 달라라고 본부 측에서는 그러니까 자료 측에 달라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본부 측은 시간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10월 말까지 이건 공정위와 이 가맹 본부 사이에서 이 물품 원가 공개 문제는 풀 숙제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통 산업 구조라고 할까요? 유통 구조가 좀 이렇게 공개된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나 아마 10월 말 또 가보면 알겠지만 공정위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에 뭐 치킨이면 당 유통 가격은 얼마 해가지고 얼마 그런까지는 아마 그 본사들이 낼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김상조 위원장이 어쨌든 10월까지 기한을 줬으니까 다음에 운동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도 그때 약간 좀 걸렸던 게 그 본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우리나라도 로열티 베이스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탈출구를 열어놨거든요. 숙제를 또 공정위에다 툭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로열티로 전환하는 게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로열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상당히 이것도
세계적으로 최선진 내지 최첨단의 프랜차이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2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호주나 영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1등과 2등 간의 그 차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성장 지향적이고 잘 해왔기 때문에 1등을 놓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미국의 프랜차이징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유통마진 그런 거 없나요? 유통마진은 없습니다. 물품 구매할 때 그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로열티도 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한 이제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하면서 식음료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두 얘기했습니다만 마케팅 파워. 브랜딩 파워, 또 어떤 그 유명인이 내세워서 그걸 했느냐, 이 효과가 이제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포화가 되고 소비자들이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건데 로열티가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런 상품 거래에는 유통 마진이 된 것이 아니고 경영 지도한다,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게 되게 정률제로 퍼센티지를 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질 않습니다. 유통 마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로열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게 월정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뭐 많은 데가 7,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대개 뭐 10만 원을 하는데 우리 프랜차이즈는 10만 원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로 보면 될 수가 있고. 브랜드 파워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로열티를 얼마로 할 거냐는 문제가 이제는 핵심이 될 건데 그 얼마나 하냐가 또 문제시 될 수 있는 게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30만 원도 좋고 60만 원도 좋죠. 장사가 될 때니까 뭐 5% 해도 좋고 4%도 좋은데 장사 조금 한 데가 며칠째 안 되면은 야 이거 안 주면 되는데 내가 뭘 줘야 되지? 안 줘도 내가 돌아가는데 하고 해서 또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지급이 또 실제로 매출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률제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다 지켜지는 거죠. 거기는 관행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약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가상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돈으로 주머니에서 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무슨 귀한 얘기를 들어도 다음에 내가 뭐 커피 살게, 밥 살게 이렇게 나가지 그 지금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밸류 있다는 걸 본인은 알면서도 자꾸 이게 현금 캐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가 좀 큽니다, 그게. 평론가님 보시기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로열티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가야죠. 왜냐하면 로열티로 안 가면 이런 갑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본부 입장에서는 결국 그 마진 떼어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과연 로열티 베이스로 갈 만한 브랜드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봐야겠군요. 이게 이제 가맹점 소상공인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가령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만에 하나 지금 전체 직영입니다. 스타벅스는. 근데 이거를 가맹점 체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내더라도 그 스타벅스가 해온 거, 스타벅스만의 커피 맛의 정통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로열티 베이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막 KFC다 닭고기에 있어서는 가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로열티라는 거를 낼 정도로 브랜드 파워, 또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노하우, 또 이게 적어도 30년 이상을 갈 수 있을까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 이런 브랜드가 채 한 10개 될까요? 15개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브랜드가 4,000개인데 프랜차이즈가 나머지 3,500개, 3,600개는 그 로열티를 받을 만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 중에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선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업계 이런 뭐 오너 리스크, 오너가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상황. 또 가맹점주들은 또 갑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향후에 한번 의견을 좀 간단하게 주시죠,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가치 사슬을 좀 손봐야 된다랄까. 그 중에 굉장히 갑을 이슈가 굉장히 강해서 의뢰 눈물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근데 그게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경영이나 이런 물류 흐름에 과연 합리적인
거를 실현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거냐, 그건 과감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로열티 베이스나 로열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들이 지금처럼 한 개의 본사가 브랜드를 뭐 적게는 뭐 서너 개, 많게는 뭐 15개 갖고 있는데, 왜 브랜드를 많이 나오냐면 브랜드별로 가맹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프랜차이즈는 건 마케팅 중심으로 간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려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R&D나 노하우나 시스템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툭툭 던져 나간단 말이죠. 툭툭.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다 깔려 있다 이거예요. 그걸 좀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플랜을 장단기를 짜가지고요. 중기, 장기 과제로는 우리나라도 로열티 베이스로 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향후 100개를 만든다, 200개를 만든다, 이런 목표로 추진해 가고, 단기적으로는 전 역시 이제 법 집행, 갑질 근절부터 공정위가 칼을 좀 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문제가 된 보복 출점이라든가 또 인테리어 해마다 받게 되면서 하게 이거 몇 번 나왔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 설렁탕 체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으면은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부터 일단은 쳐내려가면서 이걸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 기존의 이 방식에서 물류 마진 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해왔던 적폐들을 공정위가 좀 띄면서 하나하나 없애면서 중기 단기론 우리도 이제 미국, 유럽처럼 로열티로 가는 이제 큰 틀에서의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 최근에 문제가 된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본부에 또 오너가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규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적 논쟁으로 분명히 됩니다. 가령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는데 피해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공정이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모범 기준 제정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아까 그 오너 리스크가 얘기하고 싶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너는 두 가지 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에 본사의 오너가 있는가 하면 이 골목상권의 주인을 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 대비 가맹점 자영업자들, 이것도 오너예요. 오너인데 둘 다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물품에 똑같은 상권 가지고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가맹점주의 오너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프랜차이즈가 빠른 시간 성장하다 보니까 이쪽 오너 저쪽 오너들의 어떤 그 교양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요. 지금까지 항공대 경영학과 이승찬 교수, 정적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